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말함으로 인해서 북한 쪽의 전략이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북한에서 법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핵 선제 공격 법령, 한미일 동맹이 강하게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분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고 북한 정권을 전식시키겠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윤석열 정권의 상당히 유치한 발상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외교는 머리를 써야 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국제 전세 분석을 할까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한미일 건조를 분단시킨다. 2023년 8월 18일이었죠.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상극은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군사적 긴급 상황 시 3극은 신속히 협의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 재결이라는 평가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군사동맹 아니기 때문에요, 군사적 여러가지 긴급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이러한 군사적 긴급 시에 3극이 신속히 협의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중심적으로 담겨진 것입니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이 맺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9월 25일이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여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을 통합하여서 가칭 극동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빈센트 블록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때 큰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안에서 바로바로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일 동맹하고 한미동맹을 통합하여서 하나의 군대를 만들겠다, 이것이야말로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의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은요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대만까지 포함시켰어요. 거기에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인도까지 포함시켜서 중국을 포위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계속 구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아시아판 나토라고 하여서 그 아시아 쪽의 중국 포위망하고 유럽 쪽의 나토 체제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의 중심지로 일본 도쿄를 특히 미국 쪽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의 도쿄 3소 설립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프랑스의 반대가 있어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나토하고 중국 포위망을 연결을 시켜서 이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는 그러한 나토, 아시아판 나토의 연결, 이게 미국의 구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의 현상을 좀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북한에 대한 억제로 가장 유효한 것은 선제 타격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때 한 것입니다. 선제 타격 정책이라는 것은요 사실 한국군에 숨어있는 그러한 정책이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러한 방안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 이런 것을 밖으로 내뱉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을 좀 보면요, 일본도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일본은 방역 능력, 이거 바로 선제 타격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확보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올해 1월에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여서 미국 쪽에서 환영을 했습니다. 방역 능력이라는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처음 이야기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키시다 총리가 실현에 옮기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죠.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에 대한 선제 타격,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북한의 원래의 정책을 보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만 보면요, 2018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핵 선제 불사용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말함으로 인해서 북한 쪽의 전략이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여정이 2022년 4월 4일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 대한민국을 핵 공격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김여정뿐만이 아니라 북한 군 당국에서 현재까지는 남한은 북한의 공격 대상 아니었지만 이제 남한 자체에도 북한의 공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2022년 9월 8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법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핵 선제 공격 법령,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 그리고 연도 완전 근본 이익을 수호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제 공격으로 현재까지는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원칙이었습니다만은 북한은 선제 공격으로 처음부터 핵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동맹의 강력한 힘으로 북한 정권을 전식시키겠다라든가 이러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한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7군데의 유엔사가 있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쪽에 그러한 유엔사가 많이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여서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쪽에 자신이 말한 선제 공격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정책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또 법적으로 핵 선제 공격이라는 것을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상에 걸린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2023년 8월 19일이었습니다. 김여정이 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바보들이기 때문에 일깨워 주는데 대륙간 단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아직은 한국을 북한이 공격할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났지만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요. 대륙간 단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서울을 북한에서 겨냥할 경우에는 ICBM 대륙간 단도미사일 필요 없습니다. 대륙간 단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먼 데를 겨냥할 때 필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서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ICBM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모르죠. 미군이 있는 평택이라든가 군산기지라든가 충분히 북한 쪽에 공격 대상이 된다. 그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핵 선제 공격 법령 발표 2022년 9월 8일에 그 문장 속에요. 연도 완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역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도 완정 이게 한국말이 아닙니다. 한국말에 이러한 완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22년 8월에 나온 연도 완정. 완은 그 완성하다의 완자이고요. 정은 존리하다의 존자입니다. 완벽하게 존리하겠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비슷한 말은 1948년에 김일성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김일성은 북한 정권을 수립한 직후에 국도 완정. 이게 북한의 목표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것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이에 적시한 것이었죠. 이후 1949년 신년사에도 북한의 통일 방안으로서 국도 완정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1950년에 신년사에서도 이 말이 간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950년 6월 25일 6.25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당시의 국도 완정이라는 말은 남한을 조카 통일한다 라는 말이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북한은 처음부터 남한을 침공할 생각이 있었다. 이런 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시 남한, 우리 대한민국 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1948년 8월 15일이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스만 정권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그 직후부터 이스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침 통일, 무력 북침 통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북쪽으로 무력으로 침공하여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 북침 무력 통일론 혹은 무력 북침 통일론 이 말을 계속 이스만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를 달라 미국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에 무기를 준다면 실제로 북한을 침공할 우려가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남한 쪽에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러한 와중에 6.25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만 대통령이 말한 북침 통일론, 김일성이 말한 국도 완정 이 말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북한이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 완정 이 말은요 중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중국 본토에 완전히 편입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연도 완정이라는 말도 이것은 남한에 대한 침공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있고요. 다른 또 한편에서는 요새 김여정이라든가 북한 당국자들은 남조선 혹은 다른 말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정확하게 포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여서 결국은 1대1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적극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연도 완전히 원래는 남한까지 통일하겠다라는 말인데도 남한 쪽에서 헷갈릴 수 있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9월 13일 김정은하고 푸틴이 러시아 아무르주 모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미일 군사 동맹을 흔드는 전략이 대화 속에 나왔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나 북한 쪽에서 볼 때 한미일 건조 그 층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일본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일본인들이 납치된 사람들이 아직 있어가지고요. 그러한 납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일본 아내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또 북일 수교를 목적으로 하여서 북한하고 만나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일본 측과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이후 현재까지 몽골에서 2번 정도 실무회담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고, 그게 실제로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의 마츠노 관반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여서 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북한하고의 관계를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 건조 안에서 일본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또 일본 쪽의 톤이 북일 수교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톤을 또 북한이 얻는다, 그 대신 일본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 이러한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북일 수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한미일 건조, 군사 건조에서 일본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김정은하고 푸틴 정상회담에서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미국 편을 든 일본을 협박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1일인데요. 러시아의 야당 건전 러시아의 탄스 세르게이 미로노프, 이 사람은 현재 러시아 하원의 부의장이고요. 상원의장을 지낸 적도 있고 푸틴의 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이 말을 못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대신 하는 것입니다. 홋카이도의 권리는 러시아에 있다. 그 이후 일본은 굉장히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2023년 9월이죠.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것이 브라지보스톡에서 러시아 주재로 열렸는데, 거기서 러시아 학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권리는 홋카이도를 가질 수가 있는 권리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언젠가는 러시아가 홋카이도에도 침공해 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어서 혹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긴다면 러시아는 그 다음 목표를 홋카이도로 삼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위기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게 현재의 일본 정부입니다. 그리고 푸틴도요, 김정은하고 그렇게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일본 회유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입니다. 푸틴은 일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러시아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쁘지 않다. 우리는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푸틴은 이런 식으로 북한하고 일본에게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한미일 동맹의 일각인 일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강하게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만들어졌는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보면 이곳을 분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고 그게 더 외교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자, 일본은요 전쟁 개입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대만 문제인데요. 일본의 초단파 위원 연맹에 일화 위원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일화라는 것은요 일본하고 중화민국, 바로 대만이죠. 일본 대만 위원 간담회라는 게 있어요. 사무국장은 자민당 국회의원이고 키하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폴란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직접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폴란드가 무기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기를 공급하거나 군사적인 물품을 공급하는데 그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급반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혹시나 침공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일본의 전략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일본은 살상 무기에 가까운 무기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위대가 바로 개입하는 거거든요. 대만에. 그것은 일본이 거의 거절을 한 것입니다. 필리핀도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자, 이제 신냉전 체제라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면 현재까지만 해도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삼각관계는 모두 동맹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 협력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하고 한국은 동맹관계이고요. 미국하고 일본도 미일 동맹, 동맹관계입니다. 한국하고 일본만 협력관계인데요. 미국이나 일본의 목표는 이곳을 동맹관계로 바꾸는데 오랫동안 그러한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왔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동맹이 된다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강화해 왔죠. 그런데 북중로는 동맹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한미일이 동맹관계를 구축한다면 반작용으로 북중로도 동맹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안에 여러 학자들은 바이든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을 썼다,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그 상대도 그렇게 그 관계를 강화하지 않는 것이 국제정치의 산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국제정세를 잘못 읽었다, 혹은 미국이 전쟁을 오히려 일으키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일본에 대단히 많습니다. 한국 안에도 대단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중로
의체제가 목적으로 되어 있는 요새 이 6개 국가들의 관계다. 먼저 러시아하고 북한은 군사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도요, 원래 협력 관계였는데 10월 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또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도 현재까지 협력 관계였습니다마는 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그러한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중로는 자신들의 관계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가지고 상대방 바로 한미일을 분단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이 북일 수교를 미끼로, 그리고 로일 관계 개선으로 미국하고 일본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여러가지 외교적인 그러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겠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작돼가지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힘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반도 사태가 일어나면 혹은 중국의 대만 개입이라든가 이게 본격화가 되면 미국은 사실상 세 가지 방향에 모두 힘을 쓴다라는 것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중로 쪽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힘을 분산시킨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보가 아니면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고립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는 이러한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일본이 빠져나가고 미국의 힘이 분산되면 한국을 고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립화된 한국을 굴복시키겠다. 이러한 전략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2023년 3월 10일이었어요. 사우디하고 이란 관계를 이제 중국이 중재해가지고 국교 정상화 합의를 시켰습니다. 사우디하고 이란은요, 굉장한 적대 관계였는데 거기에 중국이 외교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이제 중동에 대해서도 미국 이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북중로 관계가 중동까지 이끌게 하면서 강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그렇게 세계 안에서 강력한 동맹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이 구도를 볼 때요,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 일본이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키시다 총리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중간 위치에 서서 상당히 중립적인 말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파가 키시다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본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반대편은요, 하마스죠.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레바논, 시리아, 거기에 사실상 러시아, 중국, 북한도 하마스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나머지 국가들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중동 국가들이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편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중동에서도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게 불리한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푸틴이나 김정은은
앞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18일은 푸틴은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19일입니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상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상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불로 간의 관계가 계속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외상의 북한 방문은 푸틴의 북한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러시아는 북한, 중국을 끌어들여서 중동 국가들도 끌어들이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이스라엘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분단시킨다. 이스라엘을 더 중동에서 고립화시키고 미국 쪽의 힘을 계속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 세계는 현재 그 옛날에 중국의 삼국지 같은 그러한 전쟁 세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변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미동맹의 강력한 힘으로 북한 정권을 전식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선제 공격으로 사용해가지고 서울을 대멸시킨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외유를 많이 하지 말고 지금 한국에 남아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외교적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전식시키겠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미국이 즉각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해 줄 것이다 라고 과신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상당히 유치한 발상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외교는 머리를 써야 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라즈비츠라는 전쟁론을 쓴 학자는 말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외교의 연장이다. 외교를 잘 해야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교의 원칙에 한국 정부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은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